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전통 중국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중국은 과연 우리가 얘기하는 중국은 어디를 어떤 시대에 어느 영역에 있었던 어떤 족속을 의미하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중국 하면 그냥 커다란 뭐 아주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름 자체에서 볼 수 있듯이 가운데 있는 나라예요. 정중앙에 있는, 중국 센터에 있는 나라죠. 중심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중국이라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우리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기 중심적이다. 어? 그러니까 결국 딱 그런 표현이 맞는 게 중국 같아요. 모든 것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거죠. 세상이. 그죠? 그래서 온 세상을 볼 때 천자가 살고 있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다. 그래서 그 세상의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야만스럽고 비문명적이고 뭐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부턴가 전제군주제도가 확립이 되고, 그러면서 황제, 즉 천자가 다스리는 나라가 되면서 그 자기네들이 이 인류의, 그죠? 지구상에 유일한 어떤 문화를 가진 그러한 족속이고, 저 변방에 멀리 갈수록 다른 뭐 말도 타고 다니고 뭐 배도 타고 다니는 것들이 있는데, 그들은 문화도 없고 아주 야만적인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얘기하는 뭐 동쪽에는 이족, 동이족, 그죠? 남쪽에는 남만, 그죠? 서융, 북적, 뭐 이런 얘기를 외웠죠. 자, 서융은 뭡니까? 그 처음으로 통일국가, 강력한 전제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진나라, 그 진나라의 진시황을 사실은 오리지널 한족이 아니라 그 서융에 속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으로 따지면 신장이죠. 신장. 거기는 거의 중앙아시아 쪽에 아랍계 이슬람 종교를 가진 뭐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서융이라고 했던 건데, 사실 어떻게 보면 진나라를 진시황이 통일을 했고, 그 통일을 한 진시황이 융족이었다면, 그럼 진나라는 그들이 얘기하는 그 황하강 유역에서 농사를 짓고 거기서 정착 생활을 하면서 문명을 일으켰던 그 황하 문명의 후손이느냐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중국은 어떠냐면 그런 것들조차도 다 중국이고 중국 민족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죠. 그렇지만 이제 그 당시 초기 인류가 발생됐고, 그 당시에 농경 문화를 일으킨 이 한족들은 아주 자기들이 이 세상의 가장 중심에 있고 가장 문화적인 우월한 그런 민족이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저 화하 민족인데 그 오리지널 민족을 화하 민족이라고 그래요. 우리 중국 역사에서 보면 제 최초의 국가를 하나라고 하잖아요. 하나라. 그 여름 한자인데, 저 모습을 잘 보면 뭐 머리에 관을 쓰고 이렇게 넓은 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형상한 한자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화자는 뭐예요? 가장 화려하다, 빛나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 이름 자체도 자기들이 아주 의관도 갖추고 아주 빛나는 그런
민족이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되었든 중국의 그 시작인 그 황하 문명은 꽤나 오랫동안 한 곳에서 지속되어 왔다. 뭐 이집트 문화, 뭐 스핑크스가 있고, 뭐 피라미드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옛날에 끊어지고 새로운 전혀 다른 침략에 의해서, 다른 민족의 침략에 의해서 전혀 다른 국가로 가는 경우도 많았고요. 아예 뭐 사라진 문명, 메소포타미아라든가 혹은 뭐 그렇게 4대 문명 말고도요, 그죠? 남미에 있는 뭐 잉카 문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사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중국만이 이 황하 유역에서 농사를 지었던 그 화족에 의해서 시작된 그러한 그 문화가, 문명이 계속 지속되고 계속 발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인은 뭐냐면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중국 문화의 어떤 뭐 융합성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좀 다른 것들을 받아들여서 자기 것을 만드는 그런 그 융합력 이런 얘기도 하지만 가장 큰 거는 넓은 영토 환경인 것 같아요. 그죠? 저렇게 광활한 영토 환경 속에서 어느 중심에서 황하 중상류 지역에서 시작이 되었지만 그들이 어떤 강력한 유목민족의 침략을 받더라도 그들이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 그 농경 문화를 유지해 갈 수 있는 그런 그 넓은 영토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황하 중상류에서부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해도 그 문화의 실체와 핵심은 그대로 유지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중국 하면 지금 현재의 어떤 그 어마어마한 크기의 중국을 생각하지만 옛날에 무슨 뭐 유명한 왕조들이 있다고 해서 수나라가 있었습니다. 뭐 당나라가 있었어요. 아니면 뭐 주나라, 전국 칠흥 중에 뭐 촉도 있었고 뭐 오나라도 있었고 월나라도 있었고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 나라들이 병존했던 그 기간에 그들을 다 합쳐도 지금 현재의 중국의 크기만큼은 못하다라는 거죠. 거기에 못 미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어느 시대에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역을 이 한족 문화가 석권했는가 이런 것도 좀 시대별로 구분을 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아마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그 중국의 어떤 그 왕조별 어떤 차지했던 영역을 이렇게 나타내는 지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한 20분짜리인가 좀 짧은 거로 많이 자료가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보시고 그걸 보시면서 어 아마도 이제 그렇게 보다 보면 우리가 이제 주요 왕조로 기억하는 나라들이 있잖아요. 뭐 한나라, 뭐 당나라라든가 이런 커다란 나라. 물론 뭐 원나라와 뭐 청나라가 가장 컸겠지만 어찌되었든 한족들에 의해서 유지되었던 그 나라들 제일 대표적인 게 한나라죠. 한나라가 지금 현재 중국만 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았고 그 뭐 통치를 한다고 해도 이렇게 지금처럼 뭐 교통 위반했습니다. 뭐 차 번호 보고서 그 집 주소로 벌금 보내고 이런 게 가능했겠어요? 모르지. 어디 마을에서 그냥 농사 짓고 땅이 있으니까 그 땅에서 농사를 짓고 사는 사람들은 어디로 도망가기도 어렵고 하니까 그곳에 항상 살았고 그래서 관리들이 내려와서 그들에게 세금도 징수하고 뭐 이러면서 살았던 게 아닌가. 그러면서 또 그 뭐 영역이 지금처럼 명확하게 국가 영역이 있지도 않고 그냥 뭐 사람이 좀 많이 있고 농사를 잘 질 수 있는 뭐 그런 사람들이 살기 적합한 그런 지역에 많이 모여 살면 그곳을 뭐 누가 통치해서 누가 세금을 받고 누가 거기 있는 사람들을 어떤 의무를 지워서 전쟁이 나거나 이럴 때 병사로 차출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했던 지역 영역을 대략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뭐 복잡한 그림이 있습니다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당시에 수천 년 전에 5천 년 전에 살고 있는 자기들이 아무리 뭐 농사를 잘 짓고 어떤 문화를 잘 이룩했다고 해서 물론 주변에 자기들에게 저항하는 그런 사람들이 없을 때는 자기들이 왕이다, 최고다, 하늘의 아들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살겠지만 그렇다고 그 먼 데까지 다 천자가 뭐 가본 것도 아니고 그랬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황제가 살고 있는 이런 곳이 중심인데 거기서부터 뭐 주변에 황제가 살고 있는 왕이 살고 있는 그런 성이 있고 그 성에서 주 왕궁을 드나들면서 일을 하는 어떤 관리들 이런 사람들이 살고 또 그런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뭐 논밭이 주변에 있고 뭐 그래서 거기를 이제 성으로 도성이라고 그러잖아요. 성으로 좀 막아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사람들을 통제하고 뭐 침략을 막고 그리고 또 내성이 있죠. 내성. 왕이 살고 있는 그런 궁궐이 있고 그리고 바깥에 우리 뭐 저게 남한산 성인이 뭐 이렇게 그런 게 외벽에 있는 거잖아요. 북한산 성인이 그런 것들 안에 있는 게 도성이야. 그게 한양이란 말이지. 뭐 그런 개념으로 있으면서 거기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지배계층이고 가장 잘나고 가장 문화적이고 가장 훌륭하고 가장 멋진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런 영역이 지금처럼 확실하게 행정제도라든가 이렇게 잘 돼서 뭐, 다 통제가 되고 아주 시스템화돼서 아주 착착 돌아갔는가? 행정체계, 국가체제가 정비가 되어 있는가? 그 정도는 아니라는 거지.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이 명확한 한 채의 땅도 남에게 다른 나라에게 뺏기지 않는 이런 그 아주 예민한 이런 국가 경계는 최근에 만들어진 것이요. 그러니까 옛날에 대략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곳 여기가 중심이고 저 멀리 가서 산 넘어가면 뭐 오랑캐 있고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지. 어찌됐든 자기들이 천하 하늘 아래 중심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요 밑에 있는 이 글자를 보면 합구 필분 분구 필합 허지요 비펀 펀지요 비허 이게 뭐냐 무슨 뜻이겠어? 합쳐 있는 거죠. 찢어지지 않고 그냥 통째로 있는 것이 오래되면 반드시 찢어진다. 분열된다. 펀지요 비허 펀 분열된 게 오래되면 반드시 합해진다. 통일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뭐냐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중국의 영역이 점점 넓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뭐 주나라가 있었어요. 강력한 왕권을 만들고 종법제도에 의해서 지방의 제후들에게 봉토를 나눠주고 그런 봉건제들을 세웠던 그런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나라는 처음에 어떻게 한 덩어리로 있었겠죠. 그래서 더 뭐 새로 점령하는 땅, 주나라가 그 앞에 있었던 뭐 은나라, 상이라든가 이런 나라의 영역을 점령하고 나서는 그곳에다가 자기의 뭐 친인척을 내보내서 통치하게 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과정에 넓은 지역을 더 영토 확장을 성공한 거죠. 그래서 그렇게 확장된 땅에다가 뭐 조카도 주고 작은 아들도 주고 뭐 이렇게 해서 넓어졌는데 그 주나라가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뭐야? 춘추 전국시대로 분열됐잖아. 후주라고 그러잖아. 후주. 주나라의 후반부에는 막 분열이 되어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후들이 일어나서 싸우고 이러면서 어떻게 됐어? 전국 칠흥 7개 나라로 분열됐잖아요. 그죠? 그 중에 하나가 뒷나라고요. 뭐 오나라 월나라 다 있었어요. 이렇게 분열이 됐었어. 근데 그 분열된 여러 나라 7개의 나라를 또 누가 통일했어요? 진나라가 통일했단 말이야. 진나라가 통일하고 뭐 오래 가지는 못했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분열이 되면
그 분열이 된 것이 이제 그 이전에는 제후국이었으면 천자에게 충성을 해야 되잖아. 제사도 올리고 뭐 곡물이 있으면 올리고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종속적인 그런 거였어. 근데 어느 날 에이씨 뭐 필요 없어 때려쳐. 내가 여기 왕이야. 내가 여기 중심이야. 내가 여기 천자야.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되는 거지. 그 중에 그게 이제 전국 칠흥 시대면 7나라가 된 거야. 7명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자기 나라를 어떻게 해? 그 원래 7개로 분열되기 전에 그 주나라의 왕이 통치했던 그런 약간 느슨한 형태가 아니죠. 7개로 나눠서 거기를 아주 자기 것으로, 이게 이제 소유욕이 되는 거지. 완전히 내 거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누가 어디 살고 있는지 세금도 더 많이 걷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지. 그리고 땅도 좀 넓혀. 그 주변에 뭐 좀 야만족들이 사는데 걔네들 쫓아내고 우리 땅을 좀 넓혀. 이렇게 하는 거야. 7개 나라가 다 각자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돼? 그 전체적으로 7개를 합치면 처음에 7개로 나눠있을 때 크기보다 훨씬 더 커진 거죠.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돼? 한 나라, 그지? 진나라에 진시황이라는 인간이 거길 다 통일해 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그러면 진나라의 크기는 100% 주나라보다 훨씬 넓어졌다는 거지. 그러니까 주변에 저항하는 그런 나라들, 그런 세력들을 다 몰아내고 저항하는 곳까지 군대를 출병시켜서 그들을 제압한 후에 그곳에다가 관리를 파견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통치할 수 있는 영역은 더 넓어졌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 나라가 분열이 반드시 되는 거야. 한 나라가 생기면 그 나라는 반드시 여러 개로 분열이 돼. 근데 그렇게 분열이 또 오래돼서 각자 그것이 합쳐지면 더 커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분열이 되었다, 합쳐졌다, 분열이 되었다, 합쳐졌다 이렇게 하면서 커진 거예요. 삼국시대 보면요. 자, 원래는 한나라 왕실에 그 조조가 대신이에요, 대신. 그러니까 지금부터 따지면 국무총리야. 근데 이제 대통령 그 한나라 황제가 이제 거의 실권이 없고 이 국무총리가 뭐 군사권이고 뭐 다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야 왜 유씨 유방이 세운 한나라에 왜 조씨가 난리야, 그죠? 네가 대신이면 대신이지. 그러니까 지방에 있었던 뭐 유비 같은 경우는 유씨잖아. 그런 사람들 아니면 제후들이 야 안 되겠다 너만 뭐 그렇게 황제를 우습게 알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막 원손이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조조도 거기 있었죠. 조조가 있었던 건 아니고 그 후대 그러니까 어, 동탁을 없애고 조조가 실권을 잡은 다음에 나머지 이제 뭐 오나라도 이제 저항을 했던 거죠. 오나라는 현재 상해 정도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나라 거의 끝나가는 조조가 대신으로 있는 한나라는 거의 황하유역 전체하고 중원 땅을 다 다스리고 있었던 거죠. 단지 이 유일하게 오나라라고 장강 여러분 그 양자강이라고 알고 있는 거기에 동해안 그러니까 동쪽 해안 지역에 있는 지금 현재 강소성과 절강성, 안이성 뭐 이런 지역에 오나라만이 이제 그 조조가 이제 실권을 잡고 있는 거기에 저항을 했던 거죠. 저항하는 실질적인 군사력을 바탕으로 한 왕조였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세력과 그러니까 바다 해양 세력을 해요. 그러니까 양자강 그 강에서 그 큰 강에서 뭐 전쟁도 하고 이랬던 수군 중심의 오나라하고 대륙 황하 유역의 그 지역의 넓은 땅을 통치하고 있는 그 한나라 실세는 조조이긴 하지만 그 조조가 대군을 이끌고 오나라를 치러 온 거죠. 근데 그 두 세력의 전쟁에서 사실은 군사력이나 이런 걸 비교해 볼 때는
엄청나게 조조가 앞서 있었죠. 한나라니까. 오나라는 열세에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누가 끼어들어? 제갈량이 책사인 유비와 장비, 관우가 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오나라와 같이 동맹이 되어서 조조의 대대적인 침략에 저항했던 거지. 그래서 어떻게 됐어? 그게 바로 적벽대전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전쟁. 그래서 거기서 조조가 대패하고 도망갔죠, 다시. 응? 그러고 나서 그 틈을 타서 새로운 영역, 지금의 이제 사천성이에요. 중국의 서쪽 지역으로 유비가 그 군사력을 가지고, 왜냐하면 두 강력한 세력이 싸웠으니까 둘 다 상처를 받았단 말이야. 그때 이제 군사력을 강화시켜 갖고 이 전혀 새로운 땅, 잘 가지 않고 접근이 아주 어려웠다고 해요. 강도 끼고 있고 옆에는 뭐 해발 3,000, 4,000m 산맥이 가로막고 있고, 그렇지만 그 사천은 분지기 때문에 상당히 노른자위, 아주 그 기름진 땅이었다고 해요. 농사가 가능하고 따뜻하고. 그 지역을 찾아 들어간 거예요, 유비가. 그래서 그 거기다가 촉이라고 하는 나라를 만든 거지. 그래서 그걸 보면, 삼국지를 보면요, 나중에 이제 제갈량이 거기에 있는, 그쪽에 살고 있는 그 야만족들과 전쟁을 하는 게 나와요. 그 야만족 중에 아주 유명한, 아주 용맹한 장수가 있는데 그게 맹획이야, 맹획. 그래서 이 맹획과 전쟁을 하는데, 맹획이 동원해서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코끼리도 끌고 오고 뭐 옷도 거지 벗고 있고. 그 사천성의 남쪽은요, 지금은 운남성이야. 윈난, 그죠? 중국의 남쪽이고 고산지대야. 그러니까 거기는 수많은 소수민족 뭐 이렇게 산적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거지. 근데 유비라고 하는 그 한족 문화를 갖고 있는 그런 새로운 왕조인 촉나라가 사천성에 세워졌고, 그 촉나라는 그 주변의 영역을 더 넓히고 그 주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거죠. 그게 이제 그 남쪽에 있는 운남성에 있는 그러한 그 야만족들과의 전쟁인데, 거기서 승리를 했단 말이지, 제갈량이. 맹획을 몇 번씩 잡았다가 놔줬다 그런 그런 일화로 유명하잖아요. 결국 그래서 나중에는 그들이 항복하고 들어온 거지. 항복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돼? 그 지역을 촉나라의 영역으로 한 거야. 그렇지만 사실은 거기서 촉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그 영역은 사실은 그냥 한나라, 한나라의 말기이긴 하죠. 후한의 멸망하기 직전 상태에 그 지역까지 군사력을 가지고 넓힐 수가 있었느냐 이거야. 못했다는 거지. 조조는 그런 데까지 관심이 없고 오나라 칠 생각만 하고 있었으니까. 근데 또 다른 군사 세력이 분열이 되어서 세포 분열처럼 되어갖고 그 사천성으로 갔고, 그래서 운남성까지 다 아우르는 그런 영역을 그 바탕으로 한 강력한 뭐 하나의 왕조를 만든 거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또 통일이 됐죠. 결국은 조씨의 일가가 그걸 다 통일을 한 거죠. 유비의 아들 뭐 유선 걔도 이제 멸망을 시킨 다음에 뭐 어디 뭐 그냥 제후처럼 무슨 공 이름을 줘갖고서 되고 있고, 오나라도 결국은 통일을 시켰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그 조조의 아들이죠. 조비가 황제가 되어서 위나라를 세웠지만 결국은 위나라도 못 가고, 얼마 못 가고 누구야? 사마씨가 결국은 진나라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면은 뭐 왕조 이름으로 기억하자면, 자, 진한 시대라고 해요. 진나라가 한 뭐 200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통치하다가 멸망하고 나서 그 넓어진 영토에 좀 더 강력하고 행정 시스템을 잘 갖춘 한나라가 들어서서 롱런이 되었고, 결국은 또 분열이 되어서 세 개의 나라로 분열되었고 헤매다가 다시 위나라가 했지만 오래 못 갔고, 그 다음에 진나라가 했지만 별로 못 갔어. 그래서 그 다음에 강력하게 큰 나라가 하나가 생겨야 되는데 안 되고 뭐가 됐냐면 남북조 시대가 열린단 말이야. 그걸 이제 위진 남북조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그 남북조 시대가 되면
이 북쪽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만리장성을 넘어온 북쪽이야. 그러니까 황하유역을 한족이, 이 화족이 뺏기는 거예요. 여기 들어온, 북쪽에서 들어온 북적이라고 하는 뭐 몽고족들일 수도 있었고 돌궐 뭐 선비 뭐 많죠. 그런 그 북쪽에서 만리장성 바깥에 있었던 이러한 기마 민족들이, 유목 민족들이 강력하게 무력을 바탕으로 쳐들어온 거지. 그래서 황하 유역에 있었던 이런 화하 민족들은 남쪽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남쪽으로 어디 갔어? 가다 보니까 더 좋아. 응? 물도 수량 강수량도 풍부하고 이런 지역으로 내려가서 농사를 북쪽에서 갖고 온 그 척박한 데서 했던 그런 그 농사 기술을 남쪽의 풍요로운 기후와 토양에 접목시킴으로써 더 많은 생산을 확보하는 그런 결과로 이어졌죠. 어찌됐든 북쪽에서 농사짓던 사람들은 다 남쪽으로, 장강 남쪽으로. 지금으로 따지면 여기 뭐 광동성, 호남, 호북성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내려가게 된 거죠. 그래서 위진 남북조 시대 북쪽엔 계속적으로 유목민족들이 왕조를 세웠다 멸망하고 북쪽으로 가고 북쪽에서 계속 이어졌고 남쪽에는 뭐야? 남쪽엔 또 한족들이 세웠던 국가가 서로 또 멸망하고 또 새로 만들어지고 이러면서 투 트랙으로 간 거예요. 투 트랙으로. 이 투 트랙으로 하니까 어떻게 해? 한족들은 이 남쪽으로 또 내려가서 더 많은 지역, 농사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땅을 개간하고 개척하고 이러면서 더 사람들이 많아지고 더 많은 식량이 생산되면서 그 식량 생산의 바탕으로 인구 더 늘고 인구 더 늘면 또 토지가 부족하니까 더 넓은 땅을 개간하고 이러면서 북쪽은 북쪽대로 남쪽은 남쪽대로 또 다른 어떤 그 인류들이 왕조들을 따로따로 만들어 가면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영토의 변화를 우리가 보면 이게 지금 중국은 이 모양이죠. 이렇게. 이 원래 몽골인데 여기 이름이 뭐야? 여기 내몽고라고 해요. 내몽골. 사실은 여기 몽골이 여기까지 있었는데 이 청나라의 그 만주족 있잖아. 만주족도 만만치가 않은 거지. 몽골족하고. 그래갖고서 이제 여기를 이만큼 뺏은 거야. 이쪽 어떻게 이 신강성 여기 티벳 이런 지역까지 다 청나라가 우리나라도 인조 뭐 대가리 박아 시켰잖아. 그지? 여기까지 다 싹 다 통일을 한 거야. 청나라가. 어?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뭐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변화되면서 그 판도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몽골만 독립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실 이 뭐 내몽고 지역, 여기 만주 지역은 뭐야? 만주족 청나라의 원래 그 발원지예요. 이 지역은 뭐 좀 풍요롭고 우리 백두산도 여기 있고 하지만 뭐 우리도 뭐 많이 넘어가서 뭐 농사 짓고 이렇게 살기도 했고 얘네들은 한족들은 여기 만리장성을 넘어오질 않았어. 여기서만 그냥 황하유역, 장강유역 남쪽에서만 찍고 받고 살았어. 여기는 그런 그 유목민족들의 그런 영역이었죠. 그 유목민족들의 영역은 이들이 정착 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띄엄띄엄 사는 거야. 근데 이 뭐 칭기스칸, 태무진이나 이런 사람들, 뭐 청나라 세운 뭐 황타이지나 이런 사람들은 엄청난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넓게 흩어져 있는 그런 부족들을 가서 무력으로 제압하고 자기 밑으로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통일을 한 그런 사람들이 강력하게 통일을 이루면 이 말장성을 넘어서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죠. 그 청나라는 결국 여기를 다 이렇게 성취했고 원나라 어때? 몽골족이 뭐 여기뿐이 아니야. 유라시아를 아우르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지. 한족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런 나라, 한나라, 당나라 다 대부분이 여기. 뭐 명나라 특히 보세요. 명나라 여기야 여기. 여기까지 어떻게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한나라도 어땠어? 이 북쪽에 있는 뭐 훈족, 그들을 뭐 어떻게 하겠다고 뭐
유방도 뭐 쳐들어가고 하다가 대패해갖고 공주들도 북쪽에 사는 그런 민족들에게 이제 예쁜 여자들도 바치고 고물도 바치고 이런 굴욕적인 게 있었어요. 뭐 중국의 그 4대 미인 중에 왕소군이라고 있잖아. 왕소군. 왕자오 주인이라는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대표적으로 한나라의 그 궁녀인데 이 북쪽에 있는 그런 오랑캐들에게 팔려가는. 그래서 그때 그 나온 시가 뭐야? 춘래불사춘. 봄이 왔는데 봄 같지 않다. 호지무초화. 호지라고 하는 것은 오랑캐 호자잖아. 오랑캐들이 살고 있는 곳에는 꽃과 풀이 없다. 그래서 춘래불사춘. 봄이 와도 봄 같지 않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슬픈 그런 시를 만들어 놓은 그 배경. 바로 그런 것들이 이 중국이 항상 이 북쪽에 있는 유목민족들과 간간히 전쟁을 했고 침략을 주로 받아서 홀라당 나라를 잃기도 했어요. 이렇지만 그것을 그들을 점령한 오리지널 화족들을 점령한 혹은 화족들을 저 남쪽으로 피난시킨 그들조차도 이곳에 들어와서는 한족의 문화에 동화되었다. 그래서 결국은 중국 문화의 어떤 다양성을 얘기할 때 이 북쪽에서 들어온 그러한 그 유목 문화들이 상당수가 있다는 거죠. 뭐 시라든가 악기라든가 이런 그 다양한 것들이 중국 문화 속에 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은 뭐라 그래? 그거조차도 자기들 문화라는 거 하는 거죠. 모든 게 다. 그러니까 중국은 이렇게 점령되고 나서 그들을 동화시킴으로 해서 그들을 다시 중국으로 만드는 거야. 명나라가 요만했어. 근데 청나라가 이만한 나라가 이걸 다 통일해 버렸어. 왜 통일했어? 이 대만까지 통일했죠. 왜? 맨날 끝까지 뭐 화족들이 한족들이 저항하는 거야. 우리는 만주족의 지배를 받기 싫다. 그래서 정성공이라는 사람이 끝까지 저항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를 쫓 보냈어. 그 당시에 이제 명나라 때 유명한 장군인 우산꾸이 오삼계라고 하는 인간이 있는데 그 인간이 배신의 아이콘이거든. 그래서 이 청나라 군대들이 넘어올 때 만주족 침략 올 때 여기 만리장성에서 이 아주 제일 중요한 요새인 샨하이관 산해관을 열었어. 그래서 물밀듯이 들어와서 명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는 그 자금성의 뒤에 있는 지금 경산공원에 가서 목매달아 죽었어. 놀래갖고. 그런데 이 오삼계가 또 나중에 무슨 짓을 했냐? 이 청나라의 장군이 된 다음에 이 청나라에 저항하고 있는 이런 자기들 똑같은 민족 한족들의 저항을 소탕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이 정성공이 대만으로 도망가서 해상을 제패해 갖고 무역권을 가지고 뭐 재화를 쌓은 다음에 그 재화를 가지고 병력을 이끌어서 청나라에 저항했지만 결국은 청나라의 무력이 점령을 하면서 그때부터 대만도 중국 땅에 편입이 되는 거죠. 근데 잠깐 여담이지만 오삼계는 결국은 이렇게 혁혁한 정을 앞잡이처럼 우리 박정희가 옛날에 그 만주에서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잡으러 왔던 그 체포조였던 것처럼 얘도 여기 돌아다니면서 지네 그 한족들의 저항 운동을 막 했어. 근데 나중엔 또 어떻게 했냐면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또 청나라한테 저항했어요. 나중에 끝장났지. 그래서 이게 배신의 아이콘이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중국은 영토가 오늘날의 거대한 영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 이 그림 보면 명나라 시대의 영역이야. 이거 봐봐. 어때요? 여기야 그냥 중국에 여기 지금 뭐 여기 뭐 산동성 여기 요동성까지도 못 들어서 산동성 그죠? 하북성 여기 강소성 절강성 복건성 호남성 강서성 뭐 요 정도 그죠?
그래. 사천성, 운남, 여기야. 나머지 지금 얘기하는 여기 뭐, 서장, 티벳이라고 하는 곳, 그죠? 여기 우르무치 뭐야, 신강성, 여기 몽고, 울란바토르, 뭐 이런 데는 전혀 이 말장성 넘어가지 못했어요. 저 청나라는 어때? 지금 현재 중국보다 커요. 이게 아까 닭 모양처럼 이렇게 생겼잖아. 여기가 이제 예? 몽골이 독립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나라는 이 정도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 사실 이 위에 여기 티벳까지 점령은 못했던 거야. 근데 국공 내전하고 뭐 전쟁하면서 중국이 여기를 그냥 홀라당 먹은 거지. 그래서 티벳도 지금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티벳 사람들의 독립, 우리 라마교, 여기는 회교. 이게 전혀 다른데 왜 니네들 다 우리한테 그렇게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중국의 모습은 이거지만 여기 이런 전체적인 모습에 비해서는 작죠. 그 옛날엔 이 영역은 또 다른 민족들의 영역이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명나라만 보더라도 대충 한 요 정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설정상 이렇게. 이 귀주나 여기 이쪽도 아니야. 여기 남쪽, 여기 사천, 호난, 후난, 그다음에 광동 요런 정도만 데리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역은 대충 이 정도로 그래서 옛날에 여기서 바로 발생하면서 자기들이 세상이 여기 다야. 근데 세상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쪽에 뭐야 어마어마하게 높은 세계의 지붕 해발 5,000m 이 고지가 있잖아. 고원이 뜩 갈아먹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교통수단으로 여기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가 없는 거죠. 정착 생활을 했으니까 거기 가볼 생각도 안 했어. 그죠? 동쪽으로 나가면 어디야? 일리 나가면 뭐 일본만 지나면 바로 태평양이에요. 우와, 거기를 어떻게 지나가? 못해. 그죠? 북쪽에는 애국무시라 맨날 그 오랑캐들, 유목민족들이 맨날 쳐들어오고. 남쪽이 좀 만만했지. 그래서 베트남, 뭐 이런데 동남아시아 지역을 좀 갔다 오기도 하고 하지만 거기까지도 뭐 여기서 언제 거기까지 가서 걔네들 통치해? 여기도 커 죽겠는데, 그지? 그래서 중국은 그런 자기들 스스로가 이런 환경을 이게 온 세상이라고 생각했어. 이 바깥에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한 거지. 근데 이 바깥에 뭐가 있어? 서양, 유럽이 있었어. 그것들이 언젠가 18세기에 돼서야 이쪽으로 항해술을 가지고 무슨 항해술이야? 중국이 발명한 나치판 가지고 방향을 잡고서 그 중국이 발명한 화약을 화포로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래서 쳐들어온 거야. 그래갖고서 결국은 개항을 하게 되고 그래서 원치 않는 그런 서구와의 길을 걷게 된 것이 있잖아요. 중국은 저렇게 생겼지만 그래도 여전히 자기들이 이 세상의 가장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통시대 뭐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자, 종법 사상, 누가 얼마나 우리랑 피가 섞여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이 되어서 그게 모든 원리가 되어서 사회와 국가가 돌아갔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야, 육아 사상, 이 공자 나와 있는데 공자의 이런 예의, 염치, 뭐 예악 이런 것들이 사회의 기본적인 그런 도덕관념으로 자리해 왔다. 그래서 뭐야 뭐 다른 교육기관이 있어서 여러분 요즘처럼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 뭐 박사까지 뭐 교육기관이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배움을 하려면 훌륭한 사람 찾아가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뭐야 공자한테 제자가 있었던 거지. 야 그분이 훌륭하대 찾아가. 그 사람들이 찾아가서 배운 거야. 그 공자가 죽은 다음에 그 사람의 말을 제자들이 기억나는 대로 써서 적은 거야. 그게 이제 유교 경전이 된 거죠.
그게 논어야, 논어. 뭐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게 중국의 그 초기의 어떤 성현들의 그런 가르침이라는 거지. 근데 그 중에서 가장 영향을 많이 준 것이 바로 유가 사상이다. 그래서 유가 사상에서 효와 뭐 혈연주의가 같이 접목이 되면서 이거는 뭐 수천 년 동안 청나라까지 아니면 지금까지도 아주 중요한 도덕관념으로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집에서 태어나면 어버이 섬기기를 잘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늙으시면 잘 봉양을 해야 되고, 돌아가시면 제사를 잘 모셔야 되고, 이게 인간의 도리야. 윤리야, 윤리. 그죠? 그래서 뭐 국가 사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 같은,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랑 관계가 확대된 것이 국가와 나의 관계야. 국가의 주인은 따로 있는 거야. 누구야? 제일 큰 집. 바로 천자님의 나라인 거야. 이 세상은 그분의 것이야. 내 목숨조차도 그 사람의 결정에 따라야 된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해. 그러니까 전쟁이 되면 튀어나가야 되고, 그죠? 세금을 바쳐서 우리 천자님 잘 살게 해야 되고, 큰 집을 위해서 작은 집이 희생해야 되고, 아들을 위해서 딸이 희생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그 시대에 만들어져서 수천 년간 변함없이 사람과 사람, 어? 특별히 어떤 뭐 물론 교육기관이라고 뭐 서당도 다니고 했지만 그 사람들이 뭘 가르쳤어? 유교경전을 가르친 거예요. 사서삼경을 가르쳤잖아요. 사서삼경 속에서 뭐야? 효도와 이런 윤리와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그런 것들이 접목이 돼서 뭐 상놈들은 그런 교육을 못 받지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양반들 지배계층의 얘기를 듣고서 거기에 복종하고 아 그렇구나. 그럼 태어나서 아버지는 뭐라고 그래? 내가 비록 뭐 지위가 사회적 지위가 낮아서 상민이라고 생각합시다. 애가 태어났어. 뭐 이렇게 효도해야 된다 이놈아. 나는 너를 잘 키워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냥 배워서 그게 사람의 도리라고 배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혈연주의가 그냥 모든 것을 다 해결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족속, 다른 나라 사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배타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나랑 피가 얼마나 섞였느냐 이런 것들을 갖는 거죠. 뭐 사촌이 뭐 친 자식이 제일 가까워. 그다음 사촌 뭐 이렇게 넘어가잖아. 사돈의 팔촌까지 가잖아. 근데 이제 국가로 가면은 이제 황제에 대한 충성이 나오는 거죠. 이건 당연히 국가에 효도를 했으면 나라에는 충성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그런 확장된 개념인 거예요. 누구도 그것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래서 그냥 따라하고 맹목적으로 충성을 해야 되는 그런 사회적 관념, 통념이 계속 주되어 왔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그 당시만 해도 혈연주의에 바탕된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되게 따졌다는 거예요. 쟤는 나와 이종사촌 관계야. 이모네 아들이야. 그러니까 우리 엄마하고 쟤네 엄마하고 자매 관계야. 그럼 나랑 이종사촌 관계. 근데 아빠의 누나네 애야. 나랑은 무슨 관계야? 고종사촌이야. 고모와의 관계. 이런 식으로 관계를 따지는 너는 너랑 무슨 관계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어요. 집에서 너는 몇째야? 아들이야? 딸이야? 큰아들이야? 작은아들이야? 그리고 이 집안 뭐 왕씨 집안에 너는 몇 대 손이야? 뭐 이런 것들을 따지는 거죠. 관계를. 그래서 혈연에 바탕한 관계. 내가 죄를 졌어. 근데 우리 아저씨가 오촌 당숙이 혈령이야, 혈령. 사또쯤 돼. 그럼 어떻게 돼? 아니 조건데 뭐 봐줘야지. 그걸 왜 벌을 하나?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넘어간 거야. 쟤는 똑같이 나랑 잘못을 했어도 쟤네 삼촌은 여기에 이방날이셔. 그러니까 그냥 봐줘. 당연한 거야. 나는 아무도 없어. 그럼 난 당연히 벌을 받아야 돼. 뭐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이 관계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없는 애는 뭐야? 있는 애를 찾아가서 좀 우리 애가 걸렸으니까 좀 봐주쇼. 이방날이. 당신 조카만 가지 말고 우리 아들도 좀 봐주쇼. 맨입으로? 아 무슨 맨입이야. 이런 거 갖다 드릴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뭐 부정부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제도와 법에 따라서 가는 게 아니라 쉽게 얘기하면 뭐 법과 진나라 때 그렇게 국가의 법령을 만들 때 엄하게 만들었던 그런 법과 사상이 아니라 육아 사상이야. 윤리, 도덕.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마라. 도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지금 현재적 관점에서 보면 중국 사회가 왜 이렇게 관시가 많고 부정부패가 많고 왜 그러느냐 이해가 안 간다. 서양적 관념이에요. 우리는 원래 저렇게 해왔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전통사회의 특징이었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 농업 얘기했죠. 중국은 그야말로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에게 세금을 받고 그들의 노동력을 빌려와서 황실을 유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한족, 화하족의 이런 통치 체제의 경제적 기반은 누가 뭐래도 농업이다. 그래서 농업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것들, 뭐야, 24절기를 나누고, 이때는 뭘 해 먹고, 뭐 이런 거. 농자 천하 지대 본야라. 농사 짓는 사람이 천하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라든가. 돌아다니면서 장사하는 건 쌍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상업 문화를 경시하는 것. 중농, 억상.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왔다는 거죠. 서양은 어떻게? 중상주의, 상업을 중시 여겼어. 그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그 상인들의 벌어온 돈을 가지고 황실의 재정을 충당하게 되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 재정에 충당하는 이 상인들의 입김과 상인들의 그런 권리와 이런 것들을 보장해 줘야만이 황실이 유지가 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런 자본을 축적한 사람들에게 많은 권한을 주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확장이 되어서 결국은 민주주의, 뭐 입헌군주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근데 중국은 상놈들은 상인 필요 없어. 장돌뱅이 아웃이야. 우리는 농사를 져야 돼. 농사가 최고야. 왜? 세금 잘 내고 어디 도망도 안 가고 파악하기 좋고 온순하고 그지? 한 자리에서 맨날 땅만 파먹고 있고. 자, 중국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명나라 뭐 이런 역대의 그런 나라들의 기반 중심 지역은 이 지역이야. 아주 파랗죠. 남쪽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쪽에 이제 약간 산맥이 있지만 이런 녹색이 아주 많이 있다. 이 지역은 다 농사가 가능한 지역이야. 그래서 이곳에 주로 왕조들이 있었던 거죠. 역대 중요한 것들은 다 여기 있었다. 자, 옛날부터. 그러니까 삼국지 얘기를 자꾸 하게 되는데, 뭐, 제갈량 같은 사람은, 옛날에, 뭐, 여러 가지, 그, 농사에 필요한 농기구들도 기계식으로, 물을 대는 뭐, 것들, 뭐, 못 심는 이야기라든가, 논에다가 물을 어떻게 대, 사람이 짓지 않고, 지고 다니지 않고, 이렇게, 물을, 퍼올 수 있는 발로 밟아서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만들고 뭐 소를 이용해서 경작하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그 당시엔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래서 중국은 어찌됐든 지금까지도 이런 농업 문화의 전통이 아주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한 가지 차이가 뭐냐면 신중국이라고 그러죠. 1949년 이후에 들어선 이 사회주의 중국은 소련을 벤치마킹 해야 됐기 때문에 소련식 경제 구조도 따라갔어야 했어. 그래서 마오쩌둥은 소련의 그런 중공업 우선 정책 이런 것들을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농업을 그 수천 년 동안 축적되었던 기술과 이런 기본적인 생산량을 중시하지 않고 거기서 생산된 것을 자원을 가지고 중공업에 투자했는데 중공업이 다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소련과 사이도 안 좋아져서 뭐 소련 기술자를 다 가고 이러면서 이제 아주 뭐 난리가 나고 농업 생산량이 바탕이 안 되니까 나중에는 뭐 기근이 들면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뭐 엄청난 일을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1900년대에 1920, 30년대에 그 1921년에 중국 공산당이 생겼죠. 그때부터 이제 마오가 공산당 운동을 했는데 그 당시에 공산당 운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상당 부분이 주도하는 사람들은 유학파들이야. 소련 유학파. 어? 그래서 소련 말도 잘 통하고 중국에서의 그 사회주의 혁명을 뒤에서 밀어주는 게 소비에트잖아. 코민테른이죠. 코민테른. 제3인터내셔널이라고 하는 그런 그 배경 때문에 중국에서의 공산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소련의 어떻게 보면 본부야. 그러니까 그 소련의 공산주의자들과 의사소통이 가능한 그러한 공산주의자들이 중국 공산당 내에서 힘을 썼었어. 그렇지만 이 국민당의 어떤 그 공산당 토벌 작전 이런 것들에 저항하면서 숨어들면서 전쟁을 했는데 그런 사람들은 소련과 친했던 그런 그 문약한 그런 유학파들은 별다른 힘을 못 줬고 순수 국내파 마오쩌둥은 이런 중국의 이런 그 산업 기반이 중심이 농업이었다 생각해서 이 농민을 중심으로 한 혁명을 생각한 거예요. 소련의 혁명은 노동자, 프롤레타리아, 빈곤층 뭐 이런 사람들을 바탕으로 해서 짜를 몰아낸 그런 혁명이었는데 그러한 혁명 방식을 유학파들은 그대로 중국으로 도입하려고 했었어요. 그렇지만 중국의 현실은 그게 아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여전히 중국은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농에 종사하는 농민들의 그런 안정과 농민들의 그런 수건, 지주가 갖고 있는 땅을 뺏어서 좀 준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주 대단한 그런 센세이션을 일으켜서 결국은 공산당의 이런 활동을 지지하는 그런 지지층을 확보해 나갔다는 거예요. 국민당 밑에 있는 그런 국민당 군들은 다 도망 다니고 그랬어. 그렇지만 이 그 공산당 토발 그 작전에 쫓기던 그 뭐예요? 모택동의 군대는 점점 늘어났다. 왜? 농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농민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그 당시 혁명 당시에는 여겼고 나중에는 중공업으로 바뀌면서 조금 실패를 했지만 여전히 중국은 농업 국가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를 보면 쭉 올라간 거 녹색인데 agricultural value and add per worker. 그러니까 1인당 생산량은 이렇게 증가하니까 그러니까 어떤 농업의 효율성, 생산량의 어떤 효율성, 인구 대비 생산량은 저렇게 증가는 했다. 그런데 빨간 건 뭐야? employment, 그러니까 농업 분야에서 사람들이 채용되는 거, 채용률. 그러니까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1900년 이후부터 계속 그러니까 개혁개방이 이후에는 이렇게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까만 거 뭐냐? Agricultural Value Add. 그러니까 GDP에서 차지하는 농업 생산량의 비율은 뭐냐? 1960년 정도에는 이렇게 높았지만 점차적으로 지금 현재는 이렇게 낮아졌다. 요즘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기반을 가지고 있는 농업은 경제 기반이 되면서도 농사를 이제 함께 같이 져야 되고 같이 짓는 사람들이 혈연 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주로 이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시간이 뭐 대충만 50분 됐으니까 오늘은 요거까지만 하겠습니다. 1차 시술만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